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대의 한적한 해안도로였습니다. 왕복 2차선으로 폭이 꽤 좁고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드물어서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 굽은 길 위를 차량 한 대가 달리고 있었죠. 차종은 하얀색 머스탱 컨버터블, 우리가 흔히 제주도 여행의 로망이라고 부르는 화려한 오픈카였어요. 보통 우리가 썬팅이라고 부르죠. 새카맣게 썬팅이 된 차창 너머로 28살의 여성과 32살의 남자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딱 300일을 기념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온 연인이었어요.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반대편 불빛만이 차 안을 간신히 비추고 있던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차 안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울리는 경고음이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운전석의 남자가 아주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지죠. 안전벨트 안 했네. 여자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난 직후였어요. 남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아주 깊게 짓밟습니다. 이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좁은 해안도로였거든요. 근데 계기판의 바늘은 순식간에 치솟더니 무려 시속 114.8km를 가리킵니다. 제한 속도의 2배가 훌쩍 넘는 끔찍한 속도였어요. 머스탱의 엔진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토해냈죠. 마치 먹잇감을 향해 튀어나가는 맹수처럼 차가 미친 듯이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주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이 질주의 시간은 정확히 19초. 단 19초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뉴스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죠. 사람들을 가장 소름돋게 만든 건 종이장처럼 구겨진 하얀색 머스탱의 처참한 사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블랙박스에 녹음된 저 짧은 대화 때문이었죠. 안전벨트 안 했네. 평범한 연인 사이라면 당연히 다치지 않게 안전을 챙겨주려고 건네는 말일 겁니다. 위험하니까 벨트 차, 혹은 벨트 매야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대중들은 이 한마디에서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공포를 느꼈어요. 조수석의 연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걸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죽음의 질주. 사람들은 이 대화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떠난 300일 기념 제주도 여행. 하얀색 오픈카를 타고 밤바다를 달리던 그 완벽해 보였던 순간은 어쩌다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걸까요? 그 비극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사고가 나기 전 두 사람의 시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연애. 겉보기에는 여느 2030 커플들처럼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 같았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별을 둘러싼 깊은 갈등이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이 지난 2월부터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요구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의 성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게 훗날 법정에서 남자가 내놓은 주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별을 원했지만 여자는 이 말을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결국 지쳐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야만 그제야 다툼이 끝나는 아주 숨막히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했죠. 남자에겐 이 모든 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쯤인 10월 26일, 남자는 여자친구의 낯선 모습을 보게 돼요. 여자가 자신의 친언니와 심하게 욕설을 섞어가면서 싸우는 걸 목격한 거예요. 깜짝 놀란 남자가 여자를 말려봤지만 여자는 오히려 남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라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고 하죠.
남자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바로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남자가 여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의 문자를 보면 나로서는 너를 감당하고 이해하고 네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남자인 것 같아. 정말로 이제 끝내자. 아주 단호한 통보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여자의 반대로 이별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남자는 속으로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어 하면서도 두 사람은 300일 기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해요. 심지어 여행 코스를 꼼꼼하게 같이 짜고요. 커플티를 분홍색으로 맞춰 입자는 둥, 사진은 네가 제일 잘 찍어준다는 둥.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을 준비했어요. 이 모순적인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11월 9일 두 사람은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머스탱 오픈카를 빌려 타고 유명 관광지랑 동문시장 같은 곳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그날 밤 8시 40분쯤 두 사람은 곽지해수욕장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안주 삼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무려 3시간 넘게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꽤 오르자 꾹꾹 참아왔던 남자의 감정이 결국 터져 나오고 말았죠. 남자는 울먹이면서 이번 제주도 여행이 끝나면 제발 헤어지자고 애원했어요. 자신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라며 매달리듯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자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우리는 늘 술을 마시면 끝을 얘기한다면서 술 안 마셨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다시 말해보라고 아주 차갑게 받아쳤거든요. 자신의 진심이 또다시 단순한 술주정으로 치부되자 남자는 폭발합니다. 너는 너무 높은 걸 바란다고. 네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다 이기고 다 가져야 하는 그런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라며 아주 절규하듯 쏟아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는 자꾸만 끝을 말하는 남자친구의 고백이 너무 서글프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걸까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추려고 일부러 장난치듯 어두운 밤바다 쪽으로 훌쩍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벼랑 끝에 선 남자와 그 남자의 절박함을 끝끝내 외면하거나 가벼운 투정으로 넘겨버리려는 여자. 그 차가운 밤바다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별의 문턱에 서 있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함께 차에 오릅니다. 그것이 마지막 드라이브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12시 40분쯤 차가운 밤바다 앞에서 위태로운 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해요. 둘 다 술을 엄청나게 마신 상태였거든요. 당시 남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18%였어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겨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죠. 근데 여기에서 참 아찔하고 의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술에 잔뜩 취한 여자친구가 운전석에 앉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남자가 열쇠를 빼앗고 필사적으로 말렸어야 맞잖아요. 하지만 당시 남자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단호하게 통제할 이성이 남자에게도 없었던 거죠. 블랙박스에 녹음된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요. 그 좁은 차 안의 공기가 얼마나 기괴하고 광기에 차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운전대를 잡고 차가 비틀거리면서 출발하자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계속 차를 세우라며 언성을 높여서 화를 냅니다. 근데 12시 42분쯤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버려요. 말리던 걸 멈추고 이성을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아주 섬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밟아, 빡 밟아.
계속 밟아. 더 밟아. 더 밟으라고. 끝까지. 운전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속도를 내라고 절규하는 이 상황. 술 기운과 분노가 뒤섞여서 감정 조절 능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였던 겁니다. 여자가 모는 차는 결국 길을 잃고 숙소인 펜션을 그대로 지나쳐버려요. 심지어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쌩쌩 달려오고 있는데도 여자가 무리하게 유턴까지 시도합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남자가 여자에게 당장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쳐요. 그렇게 새벽 12시 45분, 남자가 다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됩니다. 남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짙은 어둠만큼이나 아주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아요. 아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남자가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대답을 피하는 여자에게 아주 비아냥거리듯 혼잣말을 쏟아내요. 여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를 가. 그게 여보니까.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애틋해야 할 300일 기념 여행의 밤이 서로를 향한 짜증과 피로감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새벽 12시 55분. 마침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숙소인 펜션 앞에 도착해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펜션 문만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무사히 끝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불쑥 한마디를 던져요. 나 라면 먹고 싶어. 이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남자는 펜션으로 들어가는 대신 다시 핸들을 꺾어서 어두운 도로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수사 기록을 보면 아주 기괴하고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남자가 펜션 앞을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이 차의 뚜껑, 그러니까 차량의 지붕을 확 열어젖힌 거예요. 차가운 11월에 제주 밤바람이 차 안으로 매섭게 들이치는데도 말이죠. 새카맣게 썬팅된 차창 밖은 전조등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제주도의 해안도로는 굽은 구간이 많아서 맨정신으로도 운전하기 조심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새벽 1시 정각, 지붕이 열린 오픈카를 몰고 펜션 밖으로 나오면서 남자는 자신의 안전벨트를 찰컥하고 착용합니다. 하지만 조수석의 여자는 여전히 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죠. 술 기운과 광기가 섞인 차 안, 그리고 지붕 없는 뻥 뚫린 조수석. 찢어질 듯한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남자의 발은 가속 페달을 깊게 짓눌렀습니다. 남자의 발목에 힘이 들어간 바로 그 순간부터 블랙박스 데이터가 말해주는 끔찍한 19초의 궤적이 시작돼요. 수사 기록에 아주 정밀하게 남아있는 그날 밤의 속도계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펜션 앞 도로로 나온 하얀색 머스탱은 불과 11초 만에 시속 103km까지 미친 듯이 속도를 끌어올려요. 이곳이 제한속도 50km짜리의 좁은 왕복 2차선 마을도로였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찌륵 같은 밤이었잖아요. 게다가 지붕까지 활짝 열려 있었으니까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차 안으로 들이치는 겨울 바닷바람의 소음과 압력은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구분길이 나타나자 남자는 속도를 시속 72.3km로 살짝 줄이면서 그 커브를 빠져나가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에서 속도를 확 줄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커브를 통과하자마자 남자는 또다시 가속 페달을 무섭게 밟아버려요. 이번엔 단 5초 만에 시속 114.8km까지 속도의 바늘이 치솟았죠. 제한 속도의 2배를 훌쩍 넘긴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질주였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구분길이 나타났고 시속 114.8km로 달리던 차는 당연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밀려나 버려요. 최종 충돌 당시의 속도는 시속 92km. 이 엄청난 속도를 이기지 못한 머스탱은 도로 우측 인도로 그대로 돌진해버린 거죠.
차량은 인도턱인 연석을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고 맙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차체가 붕 뜨면서 튕겨나가더니 이번에는 인도 오른편에 세워져 있던 단단한 제주 현무암 돌담을 무참히 부숴버려요. 근데도 차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돌담을 들이받고 회전하던 차의 뒷부분이 인도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지역 주민의 무거운 경운기까지 연달아 강타하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섰습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은 굳이 사진을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될 만큼 참혹 그 자체였어요. 엔진의 굉음이 멈춘 적막한 제주의 해안도로에는 터진 에어백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바닥에 심하게 끌리며 타들어간 타이어의 역한 고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수사 기록에 남겨진 차량의 사진을 보면요. 차량 앞부분의 본닛은 마치 구겨진 종이장처럼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요. 그렇다면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은 상태였어요. 충돌하는 순간 에어백이 터져줬고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친구는 차 안에 없었습니다. 지붕이 완전히 열려있던 뻥 뚫린 오픈카. 게다가 여자는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았잖아요. 연석과 돌담, 그리고 경운기로 이어진 그 끔찍한 연쇄 충돌의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아낸 그녀는 결국 열린 지붕 밖으로 튕겨나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어요. 여자는 중증 두부 손상,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죠. 어두운 도로 위를 구르다가 벗겨진 여자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나뒹굴며 블랙박스에 담긴 그 짧았던 19초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사고 직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연인 앞에서 남자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였어요. 폰을 찾지 못한 남자는 사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변 목격자들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119 좀 불러달라면서요. 근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남자의 태도가 참 기묘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보통이라면 제정신이 아닐 만큼 당황하고 울부짖는 게 상식일 텐데 남자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와줄 거 아니면 빨리 가라. 판결문에도 기록된 이 뾰족한 태도. 단순히 혼비백산한 운전자의 당황스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한 짜증이었을까요? 새벽 1시 20분경 여자친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수술을 연달아 받기 위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됩니다. 그리고 이송 직후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 얘랑 나랑 혈액형이 같으니까 제주도로 내려와서 헌혈 좀 해줘. 핏기가 가신 연인을 살리기 위한 애끓는 절박함이었을까요? 나중에 수사기관은 이 통화 역시 굉장히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자신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다는 걸 책임을 피하려고 일부러 보여주기식 행동을 한 게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수사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남자의 행동은 단순히 악마 같다고 단정짓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양면적입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남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차량 견인이나 공업사 입고 같은 사후 처리에 대해서 꽤 꼼꼼하게 묻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는 또 경찰관에게 혹시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 없냐며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려는 다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게다가 사고 직후 친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미친놈. 난 정말 또라이지. 미친놈, 그지 새끼가. 자신을 심하게 깎아내리면서 자책하는 이 문자. 이건 참혹한 사고를 막지 못한 순수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냈다는 두려움. 그것도 아니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을까요? 판결문의 기록을 넘길수록 이 남자의 행동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순적입니다.
근데 의혹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12일 오전에 남자가 한 행동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여자친구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각 남자는 텅 빈 여자친구의 집에 혼자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꾹꾹 눌러서 바꿔버려요. 경찰 조사에서 남자가 된 이유는 참 황당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지인들이 혹시 집에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서 바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든 변명이죠. 비밀번호를 바꾼 남자는 집 안에서 자신의 회사 노트북 같은 개인 물품들만 쏙 챙겨서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정말 기괴하고 소름 돋는 행동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아주 팽팽한 쟁점이 된 결정적인 거짓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사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11일 남자는 보험 처리를 위해서 K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고 직전에 블랙박스에서 본인 입으로 안전벨트 안 했네 라고 말해놓고 서류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사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적어서 낸 거예요. 나중에 자신의 변호인과 상담할 때는 여자친구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대화했으면서도 말이죠. 수사기관은 이 거짓말이야말로 남자가 고의사고를 덮기 위해 조작을 시도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뜨린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태연하게 바꾸고 보험사에는 뻔뻔하게 거짓 서류를 내밀었던 남자. 그러면서도 뒤로는 동생에게 자책하는 문자를 보내던 혼란스러운 행보. 경찰과 검찰은 이 모든 기묘하고 모순적인 행동들이 오픈카의 뚜껑을 열고 연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걸 확인한 순간 시작된 치밀한 고의살인을 덮기 위한 조작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의혹들이 오직 단 한 곳, 살인이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법의 잣대는 우리의 감정과는 다르게 아주 냉정하고도 엄격했어요. 우리가 볼 땐 이 모든 기묘한 정황들이 완벽한 고의살인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정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낸 아주 끔찍한 과실,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과실 교통사고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판결문에 적힌 핵심 논리를 찬찬히 짚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픈카의 구조와 사건 현장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지붕이 활짝 열린 오픈카는 차가 뒤집히거나 어딘가에 크게 부딪혔을 때 운전자를 지켜줄 천장이나 기둥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게다가 차가 마지막에 들이받은 건 2차로에 세워져 있던 아주 무겁고 단단한 경운기였거든요.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남자가 오직 여자친구만 해치려고 했다면 굳이 본인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방식과 장소를 선택했겠냐는 거죠. 자기 생명까지 걸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가장 소름 돋게 했던 그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안 했네. 우리는 이 말을 끔찍한 살인의 신호탄으로 느꼈잖아요. 대중들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분노했고요.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만약 진짜 여자친구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면 오히려 벨트를 안 맨 걸 모른 척해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굳이 벨트를 안 했다고 말을 꺼낸 건 살인의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벨트를 맬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 기록에 남은 차량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거예요. 블랙박스 데이터를 보면 차가 계속 미친 듯이 가속 페달만 밟은 게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커브가 나타났을 때 시속 72.3km로 속도를 한번 줄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커브에서 돌담을 들이받기 불과 0.5초 전, 운전자가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왼쪽으로 크게 꺾은 흔적이 데이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법원은 이 0.5초의 찰나를 고의로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뒤늦게 구분기를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사고를 피하려고 했던 회피 본능으로 본 거죠. 결국 이런 촘촘한 논리들로 1심부터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똑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 혐의 무죄. 대신 0.11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내려진 최종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의가 아닌 음주교통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남자는 감옥에 가지 않고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길고 차가운 판결문 뒤에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쓰러져간 28살의 청춘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없이 뻥 뚫린 차 밖으로 튕겨나가며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자친구는요. 그날 밤 구급차에 실려간 이후에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했고요. 무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계에 의존해 식물인간 상태로 힘겨운 싸움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0년 8월 23일 어느 새벽, 그녀는 짧았던 28해의 삶을 뒤로 한 채 끝내 눈을 감고 말았죠. 누군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법이 너무 무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뉴스 댓글창만 봐도 사법부를 비판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을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해요. 설령 유죄로 의심되는 찜찜한 구석이 아무리 많더라도 조금이라도 과실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 법의 굳건한 원칙이니까요. 그날 밤의 진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연인을 보면서 남자가 지었던 진짜 표정, 그리고 그 참혹했던 19초의 폭주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은 그를 살인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날의 진실은 머스탱의 굉음을 묵묵히 지켜보던 제주의 어두운 밤바다와 그날 밤 불어오던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7년 3월 29일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던 봄날이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어요. 낮 12시 44분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8살 사랑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문득 시계를 봅니다. 엄마에게 집에 가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 있었죠. 마음이 급해진 사랑이는 전화를 걸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봄날의 동네 놀이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얼굴을 반쯤 가리는 큰 선글라스, 어른스러운 겉옷, 그리고 옆에 놓인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바로 17살의 김양이었습니다. 사랑이는 벤치로 다가가서 예의 바르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재판 기록을 보면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 김양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충분했어요. 다만 요금제 문제로 발신만 끊겨 있었고 전화 수신은 가능한 상태였죠. 아이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끝이었어요. 미안해, 언니 폰으로 전화가 안 걸려. 하지만 김양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지? 언니 폰이 방전돼서 안 켜지네. 우리 집이 바로 앞인데 가서 집 전화기 쓸래? 동네 언니가 호의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8살의 아이가 무엇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랑이는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평화롭던 놀이터를 벗어납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길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김양의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올라탄 두 사람. 근데 여기에서 김양의 소름 끼치는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김양의 집은 15층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13층으로 누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사 기록에 남겨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양은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CCTV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호수가 특정이 될까봐 일부러 2층 아래인 13층에서 내린 거죠. 그리고는 조용하고 서늘한 비상계단을 통해 아이의 손을 잡고 15층까지 걸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3층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이 CCTV에서 사라진 순간 사랑이의 시간도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늦은 오후가 됐어요. 평소 같으면 진작 돌아왔을 아이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미친 듯이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 한 구석에서 사랑이의 작은 가방이 발견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도 동네 사람들도 끔찍한 일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잠든 건 아닐까. 모두가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주민단체 채팅방도 난리가 났죠. 혹시 아이 보신 분 계신가요? 놀이터 쪽에 가방만 있던데 무슨 일인가요? 불안한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아파트 CCTV를 샅샅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여자와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을 포착하죠. 경찰은 해당 동의 모든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숨막히는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평온했던 아파트 단지는 시간이 갈수록 무겁고 서늘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아파트 옥상, 그것도 비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물탱크 건물 꼭대기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옥상을 수색하던 119 구급대원들의 플래시 불빛에 뭔가 들어옵니다. 구석에 버려져 있던 2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 안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엄마에게 전화를 걸겠다며 벤치로 다가갔던 8살의 사랑이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습으로 담겨 있었어요. 곧이어 경찰은 김양의 집안에서 피해 아동의 신발을 찾아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김양은 감정의 동요조차 없는 얼굴로 기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죽는 꿈을 꿨는데 깨어보니까 살아있었어요. 아무 관련 없는 꿈 이야기를 꺼내면서 발뺌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집안의 혈흔과 흔적들이 제시되자 말은 바뀝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깨어보니 이미 대부분의 살이 도려내져 있었어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나 김양은 자정이 넘은 시각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불과 17살,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소녀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토록 끔찍한 괴물이 된 걸까요? 경찰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압수된 김양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옥상에서 발견된 시신보다 수사관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기록이 발견돼요. 살인이 벌어지던 그 시간 동안 김양의 휴대전화는 누군가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 함께 있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보이지 않는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바로 19살의 재수생 박양이었어요. 경찰이 김양의 휴대전화와 SNS 기록을 보고 나자 두 소녀가 은밀히 공유하던 기괴한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이런 끔찍한 관계가 된 걸까요? 시간을 사건 발생 2달 전 2017년 2월로 되돌려 볼게요. 아직 겨울의 바람이 남아있던 때 두 사람은 인터넷 세상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일반적인 카페나 커뮤니티가 아니었어요. 트위터 기반의 이른바 자켓 커뮤니티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상의 캐릭터, 즉 자켓을 연기하면서 상황극을 즐기는 공간이죠. 그들이 활동했던 커뮤니티의 이름은 베네치아 점령기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어둡고 잔혹했습니다. 마피아들의 일상과 두 조직의 핏빛대립을 다루는 태폐적이고 폭력적인 세계관이었죠. 그 가상세계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독특했어요. 박양은 마피아 조직의 부두목급 캐릭터인 T를 연기했고 김양은 그 밑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말단 조직원 U를 연기했습니다. 현실에서는 19살의 재수생 박양이 17살의 자퇴생 김양보다 2살 위였어요. 근데 박양은 자신을 5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술을 잘 마시는 30살의 어른이라고 속였습니다. 재력 있고 성숙한 어른인 척을 하면서 어린 김양을 심리적으로 압도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자켓 커뮤니티의 상황극은 공개된 공간 안에서 끝나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이 끝난 뒤에도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공개된 역할극이 끝난 뒤에도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끔찍한 살인 모의가 계속된 거죠.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일상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매일 밤 나눈 대화 기록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단순한 마피아 흉내를 넘어서 살인, 시체 훼손, 인육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주고받았어요. 특히 부두목 T를 연기하던 박양의 취향은 기괴했습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인육 중에서도 사람의 폐와 심장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캐릭터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박양은 평소 SNS에 누군가 손을 맞잡은 사진을 자주 올리면서 손과 손가락에 묘한 집착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김양이 박양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가져다 준다면 어떤 걸 갖고 싶어? 박양의 대답은 구체적이고 단호했어요. 폐와 손가락 정도. 이 짧은 대답은 가상의 역할극이 실제 살인을 요구하는 끔찍한 계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며칠 전 두 사람의 대화는 가상을 넘어 현실로 향하기 시작해요. 박양은 김양한테 다시 폐와 손가락을 요구했고 손가락이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다느니 허벅지 살도 달랐느니 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양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인육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고 자신은 사람을 죽일 때 흰옷을 입는다며 살인마의 규칙처럼 떠벌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도 있습니다. 이 무렵 김양은 식인 살인마를 다룬 미국 드라마 한니발에 빠져 있었어요. 잔혹한 영상물에 매몰된 상태에서 박양의 기괴한 요구가 더해지자 김양의 머릿속에서 살인은 점점 하나의 이벤트나 게임처럼 변해갔어요. 근데 체포 뒤 법정에선 김양은 갑자기 이상한 주장을 해요. 자신은 다중인격 환자라고요. 자기 안에 잔혹한 성향의 제이라는 또 다른 인격이 있고 그 제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이었어요. 심지어 그 인격을 끄집어낸 사람이 박양이라고 주장을 했죠. 박양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그렇다면 법원은 이 다중인격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문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납니다. 박양이 김양에게 억지로 제이라는 인격을 주입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김양이 먼저 박양에게 나 다중인격인 것 같아 라며 이야기를 꺼냈고 박양이 툭 던지듯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김양은 이전의 나랑 지금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야? 라고 대묻죠. 박양이 다른 사람으로 봐주길 원해? 라고 맞장구를 치자
김양은 자기를 제이라고 불러달라며 스스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요. 정신질환 때문에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역할극에 취해서 스스로를 특별한 살인마처럼 포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검찰 조사 과정의 심리분석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률 용어로 현실 검증력이라고 하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김양에게는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다중인격 역시 실제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처 방식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한 역할극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이 개인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그들이 공유한 어둠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뒤틀린 욕망을 부추기던 두 사람, 그리고 운명의 3월 29일이 찾아옵니다. 이 사냥이 결코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은 범행 당일 새벽 김양의 검색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새벽 2시경부터 3시 반까지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김양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입력합니다. 완전 범죄,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그리고 도축 뼈가루까지. 이걸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넘기기엔 단어들이 품은 목적성이 너무 뚜렷했어요. 다가올 낮에 벌어질 살인을 위한 차갑고 치밀한 예습이었죠. 낮 12시 49분, 김양은 일부러 13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아이를 이끌고 15층 자기 집 현관문을 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이는 김양이 키우던 반려묘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김양은 거실에서 아이가 고양이와 놀도록 내버려뒀어요.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아이가 마음을 놓고 고양이에게 시선을 뺏긴 순간, 김양은 등 뒤로 다가가서 방에 있던 태블릿 PC 충전용 전깃줄로 아이의 목을 강하게 졸랐어요. 아이가 저항하다 기절하자 김양은 살인을 멈추고 기괴한 행동을 해요. 쓰러진 아이를 바닥에 둔 채 스마트폰을 꺼내서 박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신이 아이를 잡아왔고 상황이 좋았다고요. 집 전화를 쓰게 해주겠다며 데려왔다는 유인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고했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박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서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박양은 오히려 CCTV는 확인했는지 아이는 아직 살아있는지를 묻습니다. 김양이 아직 살아있고 여자아이이며 목에 전선을 감아놨다고 답하자 박양은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손가락 예뻐? 김양은 아이의 손가락이 예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기절해 있던 아이의 목을 끝까지 졸라서 살해했죠. 숨이 멎은 아이를 안방 욕실 욕조로 옮긴 김양. 그녀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신을 숨기기 위한 훼손이 아니었습니다. 박양이 원했던 거, 아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가장 먼저 잘라내는 일이었어요. 그 후의 사체 훼손 과정은 차마 자세히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김양은 손가락과 폐, 허벅지 살 일부를 따로 떼놨어요. 하지만 훼손된 시신 전체를 마주한 순간 김양도 극심한 공포와 흥분에 휩싸입니다. 오후 1시 37분경 박양한테 피가 너무 많고 끔찍하다며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박양은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게 말해요. 침착해라. 알아서 처리해라. 박양의 차가운 말에 다시 안정을 되찾은 김양은 욕실에 락스를 들이붓고 바닥과 벽을 닦아냈어요. 수사관들이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서늘한 락스 냄새. 그것이 바로 참혹했던 사륙의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김양은 훼손된 시신을 2개의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장바구니에 넣고 어깨에 맨 채 비상계단을 올라갔죠. 도착한 곳은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 그냥 옥상 바닥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비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닿는 물탱크 건물 꼭대기였죠. 그리고 오후 3시, 남은 일부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내다 버렸어요. 버린 곳은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아파트 1층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었습니다. 그것도 환한 대낮이었죠. 이후 오후 2시 50분경부터 김양은 박양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사체를 정리했고 욕실 청소도 마쳤으니 이따 만나자고요. 박양이 원했던 것을 만나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한 또 하나의 트릭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복이었어요. 낮에 아이를 유인하러 나갈 때는 엄마의 옷과 선글라스로 어른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6일을 마친 뒤 집을 나설 때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평범한 10대 소녀의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CCTV 속에 아이를 데려간 여자와 집을 나서는 소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계산이었죠. 이것이 과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락스 냄새가 남은 집을 뒤로하고 김양은 가방 안에 박양이 원했던 끔찍한 선물을 챙긴 채 집을 나선 겁니다. 오후 4시 30분쯤 김양은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인천을 떠났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죠. 목적지는 젊음과 활기로 가득한 홍대 입구역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과 데이트하는 연인들로 북적이던 오후 5시 44분,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칩니다. 김양은 박양을 만나자마자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판결문 기록에 따르면 이때 김양은 덤덤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부탁했던 손가락 폐가 들어있어. 그 아이 손가락 예쁘더라. 이 말을 듣고도 박양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서 저녁 6시쯤 합정동 근처의 한 칵테일 바에 앉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흐르는 술집에서 박양은 그 종이봉투를 들고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칸 안에서 겹겹이 묶인 검은 비닐봉투의 입구를 직접 풀었어요. 그 안에는 아이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도 박양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지도 김양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게 장난이거나 모형인 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 순간 기겁했어야 돼요. 하지만 박양은 태연히 다시 비닐봉투를 묶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김양을 보면서 건조하게 말했죠. 확인했다. 김양이 손가락 예쁘지? 라고 묻자 박양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예쁘더라. 게다가 크기를 두고 이 정도면 충분하냐? 충분하다. 라는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어요. 이 짧은 대화는 훗날 법정에서 박양이 봉투 안의 내용물이 진짜 사람의 사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저녁 7시 15분, 칵테일을 마신 두 사람은 근처의 매일실 형태의 룸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저녁 8시 반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단둘이 머물렀죠. 박양은 끔찍한 봉투를 옆에 둔 채 피곤하다면서 잠을 잤고 김양은 그 옆에서 태블릿으로 캐릭터 사진을 내려받고 컵라면까지 끓여 먹었어요. 그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쉬고 있던 그 시간, 인천에서는 사랑이의 부모님이 놀이터에 남겨진 아이의 가방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손전등을 켜고 아파트 곳곳을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 두 소녀에게는 미션을 끝내고 쉬는 평온한 데이트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기괴한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 8시 22분, 김양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이 널 찾고 있다. 당장 집으로 와라. 전화를 받은 두 사람은 8시 31분쯤 황급히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 무렵, 김양은 집에서
피해 아동의 신발이 발견되면서 긴급 체포됐어요.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된 김양은 새벽 1시 반쯤 수사관들 몰래 박양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당분간 너 못 봐. 재판해야지. 무죄는 무리일 것 같고 정상 참작 가능성은 있어. 자신이 살인범으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에 박양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요? 친구에 대한 걱정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박양의 첫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자기 혼자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은 거예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박양은 끝까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봉투에 든 게 모형인 줄 알았다. 캐릭터 역할극 장난인 줄 알았다면서 모든 것을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초반만 해도 김양은 내가 혼자 다 했다 라며 박양을 감싸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양이 자신을 버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양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분노와 배신감을 기점으로 김양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살인 공모 정황은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갔고 소년법과 공범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어요. 재판이 시작이 되고 공범 박양의 변호인단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을 때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죠. 선임된 변호사가 무려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부장검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였어요. 대기업 총수의 재판도 아닌 10대 재수생 1명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메머드급 변호인단이 꾸려진 겁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아이를 잃고 지옥 속을 헤매고 있는데 가해자 쪽은 대중의 눈에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관 변호인단을 앞세워서 형량을 줄이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죠. 당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돈이면 살인죄도 덮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비난이 거세지자 12명이던 변호인단은 결국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한 상태였죠. 그렇다면 법정에선 가해자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은 섬뜩했습니다. 재판 대기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방청객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구치소 동료 재소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을 조사하는 남자 검사가 멋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머리를 단정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태도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남았어요. 김양은 재판 내내 변명했죠. 내 안에 잔혹한 죄의라는 다중인격이 한 짓이다.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알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과 전문가들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당시 심리분석을 맡았던 김 교수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법원 역시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집 15층이 아닌 13층에 내려서 CCTV를 피하려고 한 점, 범행 전후로 엄마 옷과 자기 옷을 갈아입은 점, 락스로 현장을 청소한 점. 이 모든 과정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한 사람이 보인 행동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치열한 공방 끝에 내려진 1심 선고. 재판부는 두 사람을 함께 움직인 공동정범으로 보고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살인을 실행한 김양보다 뒤에서 지시하고 조종한 박양의 죄를 더 무겁게 본 거예요. 하지만 해가 바뀌고 열린 항소심, 즉 2심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박양의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항소심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법리적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건 전날 밤까지 나눈 끔찍한 대화들이 아무리 기괴해도
평소 즐기던 가상세계의 마피아 역할극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범행당일 아침 전까지는 현실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구체적으로 공모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박양이 결백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행당일 오전 10시 50분, 김양이 선글라스로 변장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냥 나간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부터는 박양도 이게 단순한 역할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박양은 말리기는커녕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뻐? 라고 물으면서 범행을 부추겼죠. 법원은 이 행동이 살인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한 공동정범까진 아니더라도 김양의 살인을 정신적으로 돕고 용인한 명백한 살인방조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 살인방조로 바뀐 법리적 해석 하나 때문에 박양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직접 아이를 유인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양에게는 왜 징역 20년이 선고됐을까요? 이유는 김양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법체계상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소년범의 기본 최고형량은 15년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은 범행수법과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법원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어요. 그 결과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이 선고된 겁니다. 법관으로서는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었지만 유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비참한 숫자였어요.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두 사람의 형량은 그렇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형량은 확정됐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시간은 영원히 2017년 3월 29일에 멈춰 있어요. 그날 따뜻했던 봄날 오후, 사랑이가 놀이터 벤치에 벗어두고 간 작은 가방,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세워져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 한 대. 그 텅 빈 풍경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에게 늦는다고 전화하려고 했던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왜 그런 괴물들의 사냥감이 되어야 했을까요? 재판이 진행되던 무렵 사랑이의 어머니는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눈물로 쓴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그 글을 읽었고 온 국민이 함께 울고 분노했어요. 법정에 서는 곳조차 고통스러웠던 어머니는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이는 그날 밤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옥상 물탱크 위에 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의 시신조차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을 가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알까요? 가해자들은 끝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가상세계의 잔혹한 게임을 현실로 끄집어낸 소름 끼치는 이벤트였을 뿐이니까요. 실제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해자들은 유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재판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사건 앞에서 단순히 두 가해자 개인의 잔혹함만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 뒤에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학교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10대들이 아무런 관리와 보호 없이 어둠 속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어떻게 괴물로 변해갔는지, 그 뒤틀린 욕망이 스마트폰 액정 너머에서 은밀하게 자라는 동안 어른들은 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 질문도 함께 남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두 소녀. 그들이 장난처럼 주고받은 대화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2017년 그해 봄, 인천 연수구의 작은 놀이터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시간은 그날 이후 다시 흐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